됐습니까? 117페이지 금융상품. 이 금융상품과 관련돼서는 우체국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우체국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정리하시면 이쪽은 무난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저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면 수익률이 낮지만 입출구심이 자유롭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가지고 계신 보통 예금 통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출금 자유롭죠? 적은 돈을 매우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적금 형태가 되고요. 정기적금, 목돈을 투자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 정예금 형태, 한꺼번에 투자해서 이자를 이렇게 받아가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노후자금, 교육자금 등 특정 저축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있고 이자 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이 위치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을 판매할 때는 금융기관 선택 못지않게 수익성, 황금성, 안전성 및 부대 서비스 내용 등 여러 금융상품 특성을 서로 비교해보고 각자의 저축 목적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금융상품 비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상품별로 분류하여 기록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일단 이쪽 상품은 종류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예금이라고 했죠. 일본에 먼저 보통 예금이 있겠습니다. 보통 예금.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가입 대상, 예치 금액, 예치 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밑줄.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반면 이자율이 매우 낮다. 이자율이 낮다는 밑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기본 형태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 예금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저축 수단에서 활용도는 높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예금은 저축 수단으로서는 활용도가 낮다 이거죠. 이자가 낮으니까 이율이 낮으니까 보통 예금을 가지고 저축하겠다 하시면 없을 겁니다. 상품 특징을 보시면 취급기관,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다고 했고요. 예치 기간, 가입 자수. 이 자수라는 개념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올 텐데요. 자수. 70년대 이전에는 이론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론 일전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론이면 지금 한 1,000원 정도 되려나? 네, 70년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온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수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신탁 용어에서. 그래서 이론을 일자라고 표현했어요. 일자로 표현했더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론에 대한 가치도 많이 없어지고 퇴색하고 투자자들이 좌수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금액 단위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어에서는 바뀌지 않아서 좌수라고 합니다. 1,000원이면 천자가 되겠죠. 천자. 그래서 이론이면 일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탁상품에서 주로 있죠. 신탁상품, 수익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좌수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통장에 찍혀질 때는 금액으로 표현해 줍니다. 가입 좌수, 예치기간, 가입 한도 등의 제한이 없고요. 금리는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이자 계산, 보통 연간 이해 결산에서 각 은행들마다 다르고요. 세금 혜택, 일반과세 15.4%,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고 단 우체국 일반과세만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단 일반과세만 된다는 거. 저축 예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축 예금입니다. 저축 예금. 저축 예금. 보통 예금처럼 예치 금액, 예치 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보통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가계 우대성 금융상품으로서 가계의 여유 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을 운영하기 적합하다. 그래서 가계 우대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 우대성.
참고로 보험상품하고 금융상품은 저희가 한 장의 도표로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 풀면서 부족한 것은 그때 기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쪽은 문제없이 합격할 텐데요. 우편금융상식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상품적입니다. 상품. 이쪽에서 3문제, 또 금융 쪽에서 한 문제인데 이 상품은 대개 우체국과 관련된 상품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획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편금융상식이 쉽다고 하는데 실제로 쉬워요. 쉬운데 이런 문제, 그러니까 디테일한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하나를 잡고 하나하나 해결하면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분명히 상품과 관련해서는 2문제에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이 상품 쪽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업무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우체국에서 저축예금까지 방문하고요. 상품 특징 보시면 취급기관,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에서 하고요. 실명의 개인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자 수, 예치기간 가입 한도 제한이 없고요. 금리는 차이가 되고요. 이자 계산은 통상 연간 4번 분기에 한 번씩 해주네요. 은행별로 상의하고요. 세금 혜택 15.4%, 생계형 비과세는 선택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체국 일반 과세만 되고요. 예금보험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네요. 이건 예금자 보호법, 예보 상품입니다. 이 예보 상품도 언젠가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예보 상품이고요. 참고사항,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중 일부 상품만 취급하거나 이들을 통합해 운영하기도 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 은행 같으면 통장 잔고가 10만원 이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죠.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한 상품인 자리예탁금을 취급하는데 이 상품은 대출 약정을 맺으면 약정 한도까지 대출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도 가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세금 혜택 비교 보면 2010년도 세금 문제니까요. 일반 이게 좀 바뀌었죠? 자, 일반 적용세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세금 무대를 하시게 되면 9.5%, 소득세 5%, 농어촌 특별세 0.5%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형비과세는 없고요. 적용세율이. 그다음 세금 무대 상품에서 일반이 1,000만원, 노인 장애는 3,000만원이라는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형비과세는 3,000만원까지고요. 대상에서 세금 무대가 노인과 장애인 등이고, 생계형비과세도 마찬가지로 노인과 장애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고요. 노인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육자 환자, 5.18 운동 부상자 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 이쪽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교재는 2015년 10월경에 우정청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빠르면 9월경에 발표할 걸 예상을 하는데 이때 만약 개정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상품들이 개정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충 학습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융기관에서 법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상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뭐 어차피 지금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다 2014년도 우정청에서 발표했던 자료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벌줄 수 없네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다시 개정사항이 나온다면 10월에 다시 보충 학습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총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상품은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정리만 하시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외우시지 말기 바랍니다. 가계 당좌예금입니다. 가계수표제 일종의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며 가계당좌예금. 이 가계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부도 처리되면 부수법 위반돼서 결여서 가는 거죠. 가계당좌예금. 가계에서 수표입니다. 수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이며 무이자인 일반 당좌예금과는 달리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가계의대성 요구불 예금이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뭐죠?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고객이 요구했을 때 즉시 줄 수 있는 것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로 제한되고요. 그래서 이거 자격 제한 있죠? 제한인데 신용도가 우량한 개인이라든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주로 해당되죠.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신용이
일정 수준은 돼야 돼요. 일정 수준은 되는 개인이 가입하는 게 당좌예금은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은 가계 당좌예금은 수표입니다. 수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수표 중에 하나죠. 자, 상품의 특징 보시면 은행에서 하고요. 가입 대상 방금 했고요. 신용 상태가 양호한 개인, 자영업자, 신용 평가 결과 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영업, 예치 한도 제한이 없고요. 수표 한 장당 발행한다는 자유라 됐는데 뭐 일반적으로 공급생활자는 100만 원, 자영업자는 500만 원까지 됩니다. 보통 한 10장에서 20장 주죠. 10장 줍니다. 10장. 10장 먼저 수표책을 이렇게 주는데요. 그걸 쓰고 다음에 또 오면 다시 줍니다. 그게 이제 만기가 되면 한 장 한 장이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입금해 줘야죠. 만약 그게 입금이 안 돼서 부도 처리되면 이제 가계수표 못 쓰는 거죠. 당좌예금. 이건 굉장히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 안정성이 다른 어음이라든가 수표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금리는 자유화됐고요. 이자 계산은 통상 연간 2회 또는 4회 계산하고요. 대출 한도, 예금자의 신용을 감안해서 설정하고 대출 기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고요. 세금 혜택이 없고요. 일반 세금 적용 한해가 15.4%,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법 대상에는 예보호 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상품이고요. 참고사항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 모든 은행에 다 돌아다니면서 가계수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만 한 군데에서만 만들 수가 있고, 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 실적이 양호한 경우는 소액 가계 자금도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계수표는 예금 잔액 및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게 되면 거래 정리 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면 이제 갑자기 수표들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다는 표현이 횟수가 되기 시작하면 부도 처리가 되겠죠. 곤란하겠죠.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기도 날짜도 잘 해야 되고요. 상대방 지급 지시할 때까지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처음에 발행,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는데 처음에 발행할 때 좋았습니다. 수표책 들고 올 때는 대단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그런데 막 쓸 때는 좋았죠. 막. 근데 이제 2달 뒤에 만기가 돼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발행을 하거든요. 좀 복잡했습니다. 또 이제 다시 반납을 해야 다시 수표책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시간 좀 꽤 지났는데 처음에 그 수표책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 한번 언젠가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 금리부 수치 입출금식 예금이 있습니다. MMDA인데요. 이 MMDA는 자주 나오죠. 이 MMDA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있는 MMDA하고 증권사 쪽에 있는 MMF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이 MMF의 경쟁 상품으로 나온 게 MMDA거든요. 이건 은행 쪽에서 취급하고, 이건 증권사에서 취급합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데, 이걸 CM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CM은 증권사 CM을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 CM을 의미하는 것이고, CM에는 정금사에서 취급하는 어음관리계좌가 있어요. 이 정금사 CM과 증권사 CM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이 정금사 CM에는 예금자 보호 상품인데 증권사 CM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죠. 그다음 은행에서는 MMDA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취급하니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겠죠. 이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자산운용회사가 지금 자산운용회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라고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 교재가 지금 안 바뀌어 있네요.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보험, 잔존만기 1년여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이다. 최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환경성이 높은 데다 시정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 수단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MMDA는요 보통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정기 적금하고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증권사 MMF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장점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시 입출금. 저희는 입출금 자유로운 상품하고 있는 거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을 사용하신다면 MMDA를 개설하는 게 그냥 좋은데 MMDA는 은행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가입 제한도 있고요. 저축 기간
이렇게 했는데요. 저축은 제한이 없죠. 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을 머니마켓 펀드거든요. 머니마켓 펀드. 단기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가장 유리한 이런 형태의 MMDA가 되겠습니다. 상품 특징 보면 취득기간 운영회사, 자산운용회사, 지금은 집합투자업자라고 바뀌었다겠죠. 법률 용어가. 판매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취급하고요. 거래 제한 없고요. 거래금액 제한 없고 저축기간도 제한 없습니다. 배당률은 실적 배당률입니다. 수익계산,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하고 세금 혜택이 없고요. 예금자 보호는 비보호다 되어 있는데요. MMF는 비보호죠. 이건 비보호 MMF.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적 배당, 펀드니까 실적 배당이 되겠습니다. 실적 배당. 참고사항, 은행 MMDA, 증권사 및 정금사의 CMA 등과 경쟁 상품이며 증권계좌 연결하여 대기 자금 예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MMF가 일시 자금 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가능한 채권의 신용 등급을 AA 등급 이상으로 제한하여 운영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자산 전체 가정 평균 잔존 만기를 90일 이내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90일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MMF와 관련돼서는 그 투자 대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의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의 A 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AA에 5% 투자가 되어 있고 차상위 등급인 AA에 2% 이상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중평균 만기인데 이 가중평균 만기라는 것은 단기성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장기성 자금이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중평균 만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체 펀드 재산의 평균 날짜가 계산해 봤더니 75일입니다. 자, 90일 바꿔주세요. 90일 바뀌었습니다. 거의 바뀌었으니까 바뀌게 됐어요. 벌써 2년, 3년 됐으니까 2년 넘었네요. 75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격증, 다른 금융자격증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걸 90일로 해서 출제한다고 하면 제가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90일이었는데 7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MMF는 MMDA, 그 다음에 정금사, 여기서 정금사입니다. 정금사 CMA하고 구분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CMA는, 정금사 CMA는 예금자 보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어음관리계좌예요. 어음관리계좌.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부자들만 사용했던, 아주 소득이 높은 부자들만 만들었던 CMA, 어음관리계좌. 어음을 아무나 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 상품, MMDA, MMF, CMA. 펀드 개념으로는 MMF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유사하게 세 개 구분해서 하는데 주의할 것은 MMF는 실적 배당 상품이고 MMD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 MMF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그다음 MMF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는 것, 투자 대상이 제한이 있다는 것. 또 국채 이상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이런 안전자산을만 투자하는데 이거 신용 등급, 채권의 신용 등급은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는 AAA인데 여기 5% 이상, AA의 2%, 가중평균 만기가 75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음관리 계좌가 2008년도에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는 ELD도 출제가 됐잖아요. 2008년도에. 그렇다면 이쪽에서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2016년도에 출제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MMDA, MMF 쪽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문제 예상해 봅니다. 똑같은 문제 출제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문제는 출제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문제는 출제합니다. 이건 우체국 시험이 우편금융상식. 그렇다면 옆에 있는 어음관리계좌가 2008년도에 출제가 됐다면 비슷한 문제 이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니까 아까 취급기관 운영에서도 집합투자업자로 바뀌었다고 했죠? 지금 자산운용회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어음관리계좌입니다.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기예탁금,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입출금이 허용되면서 그래서 CMA까지도 좀 하고 있죠. 수시입출금.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비자금 운영하기 적합한 수단이고요. 정금사, 증권사. 지금 정금사는 거의 사라졌죠. 예전 유명했던 정금사 동양정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정금사는 사채업자들이 했어요. 지하경제를 양성화.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그 말, 똑같은 말을 40년 뒤에 들지 도저히 몰랐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양성화, 말만 쓰는가요? 간단하네. 그쪽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정금사를 허용해줬어요. 정금사 쪽은 외화 업무를 할 수가 있도록 해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연금보험도 굉장히 높았고요. 수출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가 더 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금사들이 각 지역에 돈 많은 사채업자, 쉽게 해서 사채업자들이 대거 진입을 했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IMF 때 정금사가 IMF의 또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정금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망했죠. 거의 망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할 만한 것이 지금 증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동양정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증권사였죠. 동양증권. 동양정금증권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러분 동양정금 하는데요. 동양정금증권사가 정금 업무를 포기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증권만 합니다. 이 이름은 지금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죠. 이 우리가 넘어가면서 굳어나서. 그래서 이 정금사의 이렇게 역사도 보면 이렇게 승망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힘드시지만 제국 시험이 힘드시지만 혹시 아십니까? 지금 조금 힘드시면 맑은 미래가 또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정금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에는 모든 금융권의 꽃이었습니다.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아무래도 수출 쪽을 담당하는 기업체들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혜택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듣다니 제가 놀랐습니다. 양성화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채금리 높은 것 같은데. 아몰랑? 저도 아몰랍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몰랑. 유행어입니다. 아몰랑. 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편견 없는 사람입니다. 편견 없는. 그러나 편견 없지만 이건 있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허용해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다수가 옳았던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소수가 먼저 앞장섰죠.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동설 주장했던 분이 그 당시에 소수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아몰랑 정금사가 있고요. 저도 모릅니다. 이쪽 시험 문제는 20번 연속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나온다 이쪽 나오니까요. 이런 문제는 매번 다른 금융 자격증 시험에 나오니까 은행, 텔러, 펀드, 증권 뭐 이렇게 또 자산운용사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니까 기본 문제니까 이건 기본 문제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되고요. 그다음 참고사항, 거래 상대방 실물이 아닌 영관리 계좌으로 통장으로만 거래되고요. 이거 MMD에서 이거 가중 평균 만기를 많이 90년 나오면 대박일 텐데 전원 정답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출제자가 그 정도로 상식 없이 출제하지는 않을 걸 예상합니다만 혹시 다른 모의고사에 보시면 90으로 되어 있으면 좀 75로 바꿔주세요.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혜택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이 연장되고요. 은행의 시장 금리 후 수시 입출금 시기 및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 판도하에 경쟁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이 경쟁상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추천합니다.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적배당 상품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MMF에 투자해가지고 2번 정도 투자자들이 손해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대우체 때, IMF 때 대우. 그 당시에는 대우가 업계 우리나라 5위 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 회사채를 많이 편입했어요. MMF에서 각 증권사들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그 당시에는 자산운용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우채가 부도가 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보통 예금보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어요. 많이 높았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높잖아요. 보통 예금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2002~3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SK 사태 때 또 한 번 SK가
또 회사가 출렁거리면서 또 손해 봐서 그 뒤로 이쪽이 강화가 돼서 그 투자 대상 등급을 거의 지금은 국채 아니면 지방채만 투자합니다. 내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죠. 지금 AA는 1년 이내에, 그다음에 6개월 이내 CD 이렇게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시 입출금식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상자예금, M&A, MMF, CMA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업무 담당하는데 은행, 증권사, 정금사. 자, 여기까지가 입출금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목돈 운영을 위한 상품입니다. 목돈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목돈 거치식 예금인데요. 거치식 예금은 한꺼번에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치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예금이 있습니다. 정예금. 계약 시 저축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장기 저축성 예금이다. 약정 기간이 길수록 높은 확정 이자가 보장되므로 여유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좋은 금융상품이고요. 매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목돈을 맡겨놓고 이자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상품이다. 예전에 이런 생활이 가능했는데 지금 금리가 뭐 1.5%대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1.5%면 여러분 10억을 넣어놓으면 10억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그것도 뭐 세 전 수익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억, 예전에는 10억이면 엄청난 부자라 생각했는데 지금 10억 넣어놓고 한 달에 120만 원이니까 직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240만 원 정도의 뭐 소득이 발생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20억을 은행에 예치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거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갈수록 고급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맞습니다.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좀 창피한데요. 창피하죠. 금리가 상승할 일은 그렇게 높습니다. 예전처럼 여러분 한 20대, 20년 전처럼 뭐 15%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금융권에 은행에 저축만 열심히 하면 자산이 불어났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요. 1.5%에서 뭐 일본 같으면 제로 금리를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제로 금리 거의 갔다가 지금 양적 완화하면서 뭐 제로 금리 거의 근처죠.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마이너스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실질 금리를 따지면 마이너스죠. 은행이 넣을수록 손해죠. 그래요? 물가상승률 못 이기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가. 그래서 저축 수단보다는 이제는 투자 상품이 여러분한테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상품 취급은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이 하고요. 가입 대상 제한이 없고 예치 기간 1개월 이상 5년 이내입니다. 금리는 자유화되고요. 월 지급시 또는 만기일씩 한꺼번에 주고요. 만기 한꺼번에 줄 것인지 또 월별로 받아갈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일반과세, 세금 우대,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고되고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뭐 은행 입장이겠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필요하면 찾아가셔야 되겠죠. 어차피 1.5%나 뭐 1.3%나 차이가 없으니까. 통상 예금 잔액의 95%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담보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는 현실적으로 이자보다. 그래서 내 돈 넣어놓고 내가 이자 내고. 참 아이러니한 이런 금융거래 시스템입니다. 좀 바뀌어야죠. 금융거래 자본주의가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좀 이제는 조금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금융 시스템이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금융 시스템이 산업 경제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오히려 위에가 있고 기업 경제는 밑에가 있으니까 연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직장, 뭐 꿈의 직장, 귀족 직장 하는 것이 우리가 금융권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게 또 바뀌고 있는 거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2, 3년 전에 미국에서 지금도 간간히 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월가를 점령하라. 아큐파이어 1%가 전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
민간이 점유할 수 있는 땅은 2008년 자료에 의하면은 벌써 한 6, 7년 됐는데요. 상위 1%가 전체 우리나라의 57%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당시의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해야죠. 또 항의 들어오면 또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되니까 저는 항상 통계청 자료를 인용합니다.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요. 유언비어도 하면 또 잡혀갈 수도 갑자기 강의하다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만 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2007년인가 2008년 상위 1%가 우리나라의 민유지,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의 57%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정기예탁금 보겠습니다. 정기예탁금 보시면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호금융, 생활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들이 지급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므로 일반 서민들의 목돈 운영에 적합한 저축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정기예탁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정기예탁금, 정기예금하고 보통 저축예금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기예금은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가든 간에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놨더라 이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비과세 혜택, 정기예탁금은 비과세. 금리가 요즘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세택대에 관심이 많죠. 세택대. 지급기간 보시면 은행, 상호저축은행, 생활금고, 신용협동조합. 여기서 은행에서 취급 안 하네요. 가입대상,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을 말하고 예탁금액 제한이 없고 예탁기간 5년 이내 금리는 자유화되고요. 이자 계산, 매월 이자 지급 또는 만기시 지급이고 세금 혜택 2015년 말까지 3천만 원 한도에 내서 비과세. 단 농업인, 저소득 근로자인 아닌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 1.4%를 부담합니다. 그다음 예금 보호 여기도 별도의 기금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이니까 정기예탁금은 정기예탁금 예고 대상은 아니죠. 예고 대상은 아니고 예고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 기금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 여러분 우체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체국의 예금도 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고 대상은 아니지만 우체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전액 보호받습니다. 우체국은. 참고사항 세금 우대 저축 한도와 무관하게 신용협동기구를 통하여 통틀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자 소득에 대하여 2015년간 비과세, 2016년에는 5.0%, 2017년 이후에는 9.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니까 이거 시간 지나 봐야 되겠죠.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세금동형 정기예금인데 실세금리 연동형이라는 것은 금리가 변한다 이거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로 예금 이율을 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마다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금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실세금리에 따라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인데 실세금리, 세 번째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이 상품은 여러분들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변동금리 하니까 지금 코픽스 지수 같은 경우가 변동금리를 이용한 은행 9개 은행이 연합해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코픽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코픽스 지수를 주로 활용합니다. 취급기간 은행 가입 대상 제한이 없고 한도도 제한이 없고요. 가입기간 통상 3년 이내고요. 금리는 자유화되고 이자 계산, 월 이자시 지급시, 회전기간비 이자 지급시, 만기시 지급시도 있고요. 세금 혜택은 일반과세, 세금 의뢰, 생계금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고 예금 보호는 되네요. 예금자 보호법 되겠습니다. 예보 되겠고요. 이 은행 상품이니까 예보가 되는 거죠. 이건 은행 상품이 아니잖아요. 생활금고, 신협, 저축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물론 신협과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입니다. 그러나 생활금고는 아니죠. 생활법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이 있죠.
그다음 주가지수 연동형 예입니다. ELD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ELD, ELS, ELF를 구분할 줄 알아요. ELF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 ELD는 은행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이고요. 주가하고 예금하고 연결해서 주가의 수익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일종의 구조화 상품입니다. 약간 어렵죠? 구조화 상품이라는 것은 ELD에 투자하게 되는 순간 금액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금액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ELD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ELD는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 보장 형태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금 보장이라는 건 주의할 게, 이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고 발행사의 신용도, 그래서 이 발행사의 신용도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되고 원금 보장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발행사가 만약에 신용도가 낮아 버리면 예금 보장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해 준다 하니까 국가에서 해준 줄 알아요. 근데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발행사의 신용도에 의해서 원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 ELD는 무난할 거고요. ELS는 증권사 상품입니다. 증권사. 그 다음에 이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당연히 안 되겠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 되고요. 이건 원금 보장과 비보장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ELF는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자산운용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집합투자업자로 바뀌었으니까 집합투자업자라고 해주시고요. 이 집합투자업자가 만드는 상품인데 이건 당연히 예금자 보호 안 되고요. 이건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실적배당 상품이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무조건 틀려요.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투자 상품이니까 이 두 개는 또 이 두 가지 상품 구조화 상품입니다. 구조화 상품이라는 것은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가 나오죠. 붕어빵 틀에 넣으니까 아몰라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붕어빵 틀에 넣으면 밀가루 만들면 붕어빵 모양의 붕어빵이 나온다. 이게 구조화잖아요. 틀이 짜져 있다. 그래서 ELD와 ELS 틀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틀에 붙기만 하면, 예금 금리에 붙기만 하면 일정 수익이 딱 확정돼서 최대 한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D, ELS. 지금 ELS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죠. 물론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원스타, 투스타 하는데 이렇게 그어집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 플러스 현대중공업 한 종목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이거 투스타를 두 종목이니까 만약에 이건 상승하고 이건 하락하면 하락한 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예금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많죠.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니까 ELS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조금이라도 꺾여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ELS.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예금자 보호법 되고요. ELD도 마찬가지입니다. ELD 예금자 보호법 되고 원금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또 금리도 높고요. 실제로 어떤 상품 이런 상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높게 제시해요. 약간의 파생 상품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원금을 안전한 자산을 운영하여 만기시 원금 보장되고 장래 지급할 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 코스피 200지수, 니케이지수 등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그런데요. 자, 어떻게 만드냐? 이건 간단해요. 채권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있다. 100억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 채권에 투자할 때 어떤 채권 투자냐? 국채나 지방채나 회사채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겠죠. 그래서 100억 전체는 여러분들이 채권에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제가 펀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니까 일단 이자 부분 가지고 여기서 나온 이자 부분 가지고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파생 상품 우리가 배웠죠. 선물, 선도, 옵션. 복권 사는 겁니다. 복권 옵션에 복권 당첨되면 더 많이 주고 당첨 안 돼도 여기서 원금 보장해 줬잖아요.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 이렇게 만듭니다.
100% 채권에 투자합니다. 거의. 그러나 ELS나 ELF는 대부분 주식에다 투자하죠. 주가 지수라든가 니케이 지수 나왔죠? 다우 지수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요. 니케이 지수 한 종목 사고 주가 지수 한 종목 사고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상품의 다양성에 따라서. 그래서 파생 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2008년도 10년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나온다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올만 하죠. ELD가 나왔으니까 은행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융 쪽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에서는 MMD가 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취급기간 은행이 있고요. 제한이 없고요. 가입대상 저축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 혜택, 일반과세, 세금은행,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되고요. 주가지수 전망에 따라서 주가지수 상승형, 하락형 또는 횡보형 다양한 구조의 상품 구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은 상승 콜, 하락 풋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지금까지 4만 가지 이상의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요. 동일용의 상품으로 증권회사 ELS와 그다음에 자산운용회사 ELF가 있다 그랬는데 ELF 자산운용사 하지 말고 제발 지금은 집합투자업자라고 해주세요. 집합투자업자. 양도성 예금 증서하고 RP입니다. 여기다 같이 적어야 되는데 보통 양도성 예금 증서하고 RP도 시험에 출제할 만하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하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양도성 예금 증서 CD, RP, 그다음 특수목적 상품, 주택청약저축, 재형저축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출제가 돼서 올해는 출제되지 않을 걸 예상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